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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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뇌수를 쪼개는 듯한 날카로운 꽹과리 소리와 둔탁한 징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우며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고, 시뻘건 무복을 입은 무당은 마치 미친 짐승처럼 펄쩍펄쩍 뛰며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창호지 문은 굳게 닫혀 한 줄기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데, 방 한가운데 피어오른 향연기와 돼지머리를 삶은 비릿한 냄새, 그리고 무당이 입에 머금었다 뿜어낸 막걸리의 시큼한 악취가 뒤섞여 병석에 누운 정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정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몸을 비틀며 물 한 모금을 간절히 원했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저 갈라진 쇳소리 같은 신음뿐이었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춤추는 무당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가 낫을 들고 춤을 추는 듯 기괴하게 일렁거렸다. 이 끔찍한 소음과 악취는 사람을 살리려는 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혼을 억지로 빼내려는 저주의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려내 주이소. 이 몹쓸 잡기야, 썩 물러가라. 방 아랫목에 앉아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있는 계모주 씨의 목소리는 꽹과리 소리보다 더 높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는데, 그녀의 통곡 소리에는 기이하게도 슬픔의 물기가 전혀 배어있지 않았다. 조 씨는 연신 눈가를 옷소매로 훔치는 시맵을 하면서도 힐끔거리는 눈빛으로는 병석에 누운 정인의 가슴이 아직 오르내리는지를 매서운 눈초리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당을 향해 던지는 돈주머니는 묵직했고, 그럴수록 무당의 굼박질은 더욱 거칠어져 방바닥에 구들장이 내려앉을 듯 쿵쿵거렸다. 정인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저 여인이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님을, 저 기도가 자신의 쾌유를 비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숨이 끊어지기를 재촉하는 주문임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치미는 분노와 절망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무당은 갑자기 눈을 흰자위만 남도록 뒤집어 까더니 기다란 작두칼을 정인의 머리맡에 쾅하고 내리꽂으며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마신이 노했다. 이 집안 장손에게 아주 지독한 살이 끼었어. 의원 나부랭이가 쓰는 침이나 탕약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 오로지 신령님의 노여움을 풀어야만 이 아이가 산다. 그 말에 조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벌 떠는 척하며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보살님, 제발 우리 정인이 좀 살려주십시오. 집안의 기둥인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진 폐물이라도 다 내놓을 테니 부디 굿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주십시오. 조 씨의 말은 겉보기에는 지극정성이었으나 그 속내는 의원을 부를 시간을 벌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교묘한 술책임을 방 안에 있는 늙은 종박 노인만이 눈치채고 있었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던 늙은 하인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방문을 벌컥 열려 했으나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왈패들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어허, 어디 감히 부정을 타게 문을 열려 하는가. 마님께서 굿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네. 왈패의 으름장에 박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다. 이보게들, 도련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아. 저러다간 정말 큰일 나신다고 의원을 불러야 해. 의원을.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조 씨의 날선 호통뿐이었다. 박노인,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지금 신령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내 놈이 감히 잡기를 끌어들이려 하느냐. 내 놈이 정인이를 죽이려 작정한 게지. 조 씨의 서슬퍼런 고함에 박노인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으로 애갰은 땅만 칠 수밖에 없었다. 정인은 고열로 인해 온몸에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계모조 씨가 아버지가 장사를 떠나 집을 비운 그날부터 서서히 변해갔던 것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부실해지더니 나중에는 정인이 즐겨 읽던 서책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렸고, 급기야는 멀쩡하던 그에게 정체 모를 탕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몸을 보하는 귀한 약이니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라며 웃던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독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뱃속이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통증이 시작되자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급살이라며 의원 대신 무당을 불러들인 것이었다. 정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려 애썼으나 콧속을 파고드는 매캐한 향연기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구파는 밤이 깊어가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무당은 이제 작두 위를 맨발로 오르내리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무당의 얼굴에 칠해진 하얀 분칠은 흉물스럽게 녹아내려 마치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휘두르는 오색 천이 정인의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보인다, 보인다. 저승사자가 문 밖에 와 있구나.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무당이 팥과 소금을 정인의 몸에 사정없이 뿌려대자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열로 짓무른 피부를 때려 정인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마저 징소리에 묻혀버렸다. 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가 박노인이 문틈으로 엿보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다시금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소리를 높였다. 방 안의 공기는 탁할 대로 탁해져 산 사람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지경이었는데 하물며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었다. 정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호흡을 하려 했지만 들이마시는 공기보다 폐를 찌르는 연기가 더 많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잡으려 했으나 무당이 춤을 추며 발로 물그릇을 걷어차 버리는 바람에 그릇은 와장창 깨지며 바닥에 뒹굴었다. 부정탄다. 어디 신성한 의식 중에 물을 찾느냐. 무당의 호통에 정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타들어가는 목구멍은 마치 모래를 삼킨 듯 까칠했고 혀는 말라비틀어져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었고 굿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었다. 조 씨는 무당이 잠시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은밀하게 무당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보살님, 아직도 아이의 숨이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 주인 어른이 돌아오시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무당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조 씨를 훑어보며 씩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 굿발이 얼마나 센지 곧 보게 되실 겁니다. 다만 노잣돈이 좀 더 넉넉해야 저승사자도 길을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그 뻔뻔한 요구에 조 씨는 주저없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빼내어 무당의 손에 쥐어주었다. 두 여인의 거래는 징소리가 멈춘 짧은 정적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모습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던 정인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세찬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조차 이 참담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빗소리와 굿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는 가운데 정희는 점점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고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쳐보았지만 그 메아리는 닫힌 방문을 넘지 못했다. 조 씨는 정인이 이제 미동조차 하지 않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당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무당은 다시금 꽹과리를 집어들고 더욱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헤이, 지화자, 잡기야 물러가라. 동쪽 귀신도 물러가고 서쪽 귀신도 물러가라. 그녀는 입에 머금었던 물을 뿜어대며 정인의 몸을 밟고 지나가기까지 했다. 모욕감과 고통이 뒤섞인 채 정인은 마지막 남은 정신줄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이대로 죽으면 저 악독한 계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궈오신 가문과 재산이 저 여인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꼴을 죽어서도 볼 수 없었다. 정희는 어금니를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턱에 힘을 주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저들의 죄를 밝혀야 한다. 그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왈패들과 누군가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키시오. 내 놈들이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게냐.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자 조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니, 저 목소리는 그녀는 황급히 무당을 돌아보며 굿소리를 더 크게 내라고 손짓했다. 하지만 밖의 소라는 점점 더 커졌고 왈패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나갔다. 갑작스러운 찬 바람과 함께 비릿한 빗물 냄새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자욱하던 향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흩어졌고 그 너머로 삿갓을 쓴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이 번개와 함께 드러났다. 사내는 방 안의 참상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난장판이 된 굿판, 땀과 분칠로 범벅이 된 무당, 그리고 그 가운데 시체처럼 창백하게 누워있는 조카 정인의 모습을 본 사내의 눈에서는 횃불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형수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데 의원은 어디 가고 무당년이 굿판을 버리고 있는 겁니까? 사내의 호통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방안을 울렸다. 그는 정인의 외삼촌이자 강직하기로 소문난 선비 이진사였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무당은 춤을 멈추고 엉거주춤 섰고 조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이진사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방으로 뛰어들어와 무당을 거칠게 밀쳐내고 정인의 상태를 살폈다. 정인아, 정인아,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그가 조카의 몸을 안아 올리자 불덩이 같은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다. 정인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흐릿하게 보이는 외삼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감에 젖은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고 의식을 잃었다. 숙부님, 물, 독. 그 짧은 한마디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진사의 눈빛이 서서히 조 씨를 향해 돌아갔고 그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독이라니.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조 씨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열이 너무 높아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진사는 이미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깨진 약사발과 그 안에 남아있는 검은 찌꺼기를 발견한 뒤였다. 그는 약사발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 씨를 노려보았다. 이 약 냄새, 탕약이 아니라 마치 비소 섞인 독초 냄새가 나지 않소? 굿판을 버려 연기로 사람을 잡고 독으로 숨통을 끊으려 하다니. 내 오늘 이 천인공로 할 짓거리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이진사의 호령의 무당은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노인이 어느새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아섰다. 이진사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정인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며 비장한 표정으로 왈패들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들도 한통속이냐. 관아에 고발하여 모조리 옥살이를 시키기 전에 썩 물러가라. 서슬퍼런 선비의 기세에 왈패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다. 방 안에는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정인과 분노에 찬 이진사, 그리고 궁지에 몰린 조 씨와 무당만이 남았다. 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옷자락을 쥐어짜며 도끼 어린 눈으로 이진사를 올려다보았다. 도련님께서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십니다. 아이, 아비도 아닌데 어찌 이리 무례하십니까?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지만 이진사는 차갑게 응수했다. 형님이 안 계시니 내가 아비 노릇을 해야겠소. 이 아이가 죽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 모를 줄 아시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빗줄기는 굵어졌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방 안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이진사가 지키고 앉은 정인의 머리맡은 태산처럼 굳건했다. 하지만 정인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열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진사는 박노인에게 급히 명을 내렸다. 박노인, 지금 당장 옆마을의 허 의원을 모셔오게.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업고서라도 와야 하네. 아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박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예, 나리.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무당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알만 굴리고 있었다. 과연 정인은 이 위태로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독이 퍼진 몸과 사악한 계모의 계략 속에서 뒤늦게 도착한 구원의 손길이 과연 때를 맞출 수 있을지.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만이 그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 불안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악취나는 구파는 멈췄으나 보이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방 안을 맴돌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검푸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마치 피눈물처럼 마당의 흙탕물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방 안의 살벌한 대치 상황을 뒤로하고 박노인은 삿갓 하나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등 뒤에서 식어가는 어린 주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다리에 쥐가 나는 줄도 모르고 질퍽한 진흙길을 내달렸다. 허 의원을 모셔와야 해.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느껴질 정도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박노인은 멈출 수 없었다. 빗줄기가 눈을 때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미끄러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그는 다시 일어나 네 발로 기어서라도 대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대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림자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조씨가 심어둔 왈패들. 그들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승냥이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박노인이 대문 빗장을 열려 손을 뻗는 순간 억센 소나기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진창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딜 급히 가시는가 늙은이. 안방마님께서 굿이 끝날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보내지 말라 엄명을 내리셨거늘. 왈패 우두머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웅웅거렸고 번쩍이는 번개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박노인은 진흙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애원했다. 비켜라. 이놈들아. 도련님이 죽어가신다. 의원을 모셔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 섞인 비웃음과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죽어가? 허허, 그거 잘 됐구만. 어차피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던데 괜히 의원 불러서 송장 치우는 값만 더 들게 할 셈이냐. 왈패놈은 낄낄거리며 박노인의 가슴팍을 짓밟았다. 으윽. 박노인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는 왈패의 발목을 부여잡고 늘어졌다. 제발, 제발 보내주게. 내가 가진 돈을 다 주겠네. 평생 모은 쌈짓돈이 내 방구석 항아리에 있어. 노인의 처절한 호소에도 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미 조 씨에게 받은 돈이 노인의 쌈짓돈보다 훨씬 두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박노인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마당 구석의 헛간으로 던져버리고는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어둠 속에 갇힌 박노인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그 소리는 포구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한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랑채 안에서는 이진사와 조씨 그리고 무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진사는 젖은 수건으로 정인의 이마를 닦아내며 밤새 곁을 지켰고
조 씨는 방구석에 앉아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감시했다. 무당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며 눈알을 굴리고 있었으나 이진사가 방문 앞에 놓아둔 서슬퍼런 장검을 보고는 오금이 저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 안은 향연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여전히 썩은 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냄새라기보다는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민 자들이 뿜어내는 탐욕의 악취였다.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조 씨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으나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제가 비록 계모라 하나 정인이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의원을 부르지 않은 것은 용하다는 점쟁이가 의원이 들어오면 아이 명줄이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마음을 어찌 그리 매도하십니까? 조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펼쳤지만 이진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어미의 마음이라. 그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독초를 먹이고 숨쉴 구멍조차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요? 형수님의 그 붉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 진실이 단 한 톨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소. 이진사의 서늘한 일갈에 조 씨의 눈매가 순간 매섭게 변했다가 다시 유순한 척 돌아왔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저 깐깐한 선비놈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정인놈은 저승길에 올랐을 것이고 집문서와 땅문서는 내 차지가 되었을 것을. 조 씨는 슬그머니 무당에게 눈짓을 보냈다. 무당은 조 씨의 눈빛을 읽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인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진사가 버티고 있는 한,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였다. 하지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조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또 다른 독개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정인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독기운이 오장육부를 파고들어 얼굴은 검붉게 달아올랐고 호흡은 거친 쇳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이어졌다. 가끔씩 몸을 뒤틀며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이진사의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 아파왔다. 정인아, 조금만 참거라. 박 노인이 곧 의원을 모시고 올 것이다. 그는 조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 박 노인이 나간 지 한참이 지났건만 기척이 없었다. 빗소리 외에는 정막만이 감도는 바깥 세상이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정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어머니, 어머니, 물이 너무 뜨거워요. 헛것이 보이는 듯 했다. 독이 뇌까지 침범한 것이 분명했다. 이진사가 급히 물수건을 갈아주려 했으나 정인은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더니 검은 피를 토해냈다. 쿨럭헉 검붉은 핏덩이가 하얀 이불 위로 흩뿌려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인아, 이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조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조 씨의 입가에는 찰나의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독이 심장까지 닿았구나.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소리쳤다. 아이고, 이것 보세요. 의원을 부르러 간다고 부정을 타게 하더니 결국 신령님이 노하셔서 피를 토하는 게 아닙니까? 당장 굿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 씨가 무당에게 눈짓을 하자 무당은 기다렸다는 듯 징을 집어들려 했다. 그러자 이진사가 벌떡 일어나 칼집을 잡고 징을 내리쳤다. 챙강, 쇳소리와 함께 징이 바닥을 굴렀다. 이진사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었다. 한 번만 더 요망한 짓거리를 했다간 내 칼이 징 대신 내년의 목을 칠 것이다. 서슬퍼런 살기에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고 조씨조차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이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정인을 눕히고 다시금 맥을 짚었다. 맥박이 희미하고 불규칙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박 노인이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나가야 한다. 이진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저 독사 같은 두 여자가 정인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딜레마였다. 나가서 의원을 데려오자니 아이가 위험하고 지키고 있자니 치료를 할 수 없어 아이가 죽어갔다. 이진사는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조롱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 시각 헛간에 갇힌 박노인은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채 신음하고 있었다. 뼈가 부러진 듯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헛간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번개 빛을 보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는 헛간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서 녹슨 호미 하나를 발견했다. 힘이 빠진 손으로 호미를 쥐고 헛간의 흙벽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흙벽은 빗물에 젖어 무르긴 했지만 노인의 힘으로는 바위를 뚫는 것만큼이나 고된 작업이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와 흙과 섞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련님, 주인마님이 어떻게 지킨 도련님인데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포기 못해. 박노인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한참을 긁어냈을까 드디어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렸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박노인은 쥐어짜듯 힘을 내어 구멍을 넓혔고 마침내 개구멍만 한 틈을 만들어냈다. 그는 뱀처럼 몸을 비틀어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왔다. 온몸이 긁히고 찢어졌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다. 월패들은 대문초소에서 술판을 벌이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기에 뒤편 헛간 쪽은 감시가 소홀했다. 박노인은 이를 악물고 담장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기어나갔다. 일어서서 뛸 힘조차 없어 진흙탕 위를 기어서 마을 어귀로 향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핏자국을 씻어내주고 있었다. 방 안의 상황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다. 정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이진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정인의 베개 밑에 숨겨두고 정인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정인아, 정신줄 놓지 마라. 내 금방 의원을 데려오마. 그 누구도 설령 내 어미라 칭하는 자라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는 몸을 돌려 조 씨를 노려보았다. 내 지금 의원을 데리러 갈 것이다. 만약 내가 돌아왔을 때 아이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한 흔적이 있다면 근용국법이고 뭐고 내 손으로 가문의 수치를 씻어낼 것이니 그리 알라. 이진사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고 음산했다. 이진사가 삿갓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어들자 조 씨의 얼굴에는 다시금 화색이 돌았다. 호랑이가 굴을 비운 것이다. 그녀는 이진사가 대문을 나서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냈다. 호호호, 양반님네라 역시 순진하군. 왈패들이 저리 깔려 있는데 무사히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줄 아나보지? 조 씨는 무당을 향해 턱짓했다. 보살님, 기회입니다. 저 아이가 숨을 헐떡일 때 끝내야 합니다. 남은 가루를 물에 타오시지요.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독초 가루가 들어있었다. 마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 선비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무당이 주저하자 조 씨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저놈이 살아나면 우린 둘 다 죽은 목숨이라고. 어서 해. 조 씨의 재촉의 무당은 독가루를 물그릇에 털어넣고 휘휘 저었다. 조 씨는 독이 든 물그릇을 들고 정인에게 다가갔다. 의식이 혼미한 정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조 씨는 억지로 그의 턱을 벌렸다. 자, 우리 아들 이 약만 먹으면 편안해질 게다.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될 거야. 네 어미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검은 물이 정인의 입술을 적시려는 찰나
정인의 감겨있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흐릿한 씨앗 속에 악마처럼 웃고 있는 계모의 얼굴이 들어왔다. 죽음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정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꿀꺽. 목을 대가 움직이려는 순간 걔 누구 없느냐. 천둥 소리와 함께 담장 밖에서 낯선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관아의 육모 방망이가 대문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조 씨의 손이 멈칫하며 물그릇에 물이 출렁거렸다. 왈패들의 비명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관군이다. 관군이 들이닥쳤다. 박노인이 기어코 해낸 것인가? 아니면 이진사가 벌써 돌아온 것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의 주인, 정인의 아버지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상단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났던 그가 아들의 위독함을 알리는 전갈도 받지 못했음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밤길을 달려 돌아온 것이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횃불을 든 하인들과 무장한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치자 마당의 어둠이 순식간에 걷혔다. 그러나 방 안의 조씨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밖이 소란스런 틈을 타 증거를 없애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어서 먹어, 어서 삼키란 말이다. 조씨는 반쯤 미쳐 정인의 입에 동물을 쏟아부으려 했다. 그때였다. 정인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베개 밑에 단도를 꺼내 휘두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대신 입에 머금었던 피를 조씨의 얼굴에 태라고 뱉어버렸다. 으악! 붉은 피가 눈에 들어가자 조씨는 비명을 지르며 물그릇을 놓쳤고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동물이 방바닥의 장판을 검게 태우며 치익 소리를 냈. 그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비에 젖은 채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정인의 아버지 최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에 풍경 깨진 독사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아내를 목격한 최대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뒤로 박노인이 엎인 채 의원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박노인은 반쯤 실신한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조씨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날이 저 여자가 저 악귀 같은 여자가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 찰나의 정적이 방 안을 감돌았다. 조씨는 바닥에 떨어진 독사발 조각을 보며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독은 여전히 표독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그녀는 쓰러진 정인을 인질로 삼으려는 듯 몸을 날리려 했다. 과연 짐승보다 못한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 끔찍한 밤의 결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오. 최대감의 호령은 마치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와도 같아 방 안의 공기마저 덜덜 떨게 만들었다. 그는 빗물에 젖은 갓을 벗어던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와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바닥에 낭자한 붉은 핏자국, 검게 타들어간 장판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도끼,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무당과 넋이 나간 듯 주저앉은 아내 조씨.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을 의심케 했다. 최대감은 성큼성큼 다가가 아들 정인의 앙상한 어깨를 부여잡았다. 정인아, 눈을 떠보거라. 애비가 왔다. 애비가 왔단 말이다. 그의 굵은 손마디가 파르르 떨렸고 아들의 차가운 뺨을 비비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빗물 젖은 도포 자락을 적셨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조씨는 뱀이 허물을 벗듯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빛은 어느새 안도와 억울함이 뒤섞인 가련한 눈망울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 최대감의 다리춤을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으리, 오셨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저 사악한 귀신이 우리 정인이를 잡아가려는 것을 이 사람이 막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조씨의 목소리는 절절하여 모르는 이가 들으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 여길 법했다.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무당을 노려보았다.
저 무당년이 용하다 하여 불렀더니 구판을 벌이는 척하며 아이를 괴롭히고 급기야는 정체모를 물을 먹이려 하여 제가 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무당은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모든 것을 사주하고 돈다발을 안겨준 장본인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께서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 숨통을 무당이 억울함에 소리치려 하자 조 씨는 번개같이 일어나 무당의 뺨을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울렸다. 이 유물 같은 년, 어디서 감히 거짓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년이 우리 집안의 재물을 탐해 아이를 볼모로 잡고 구판을 벌인 것을 내 모를 줄 아느냐. 조 씨의 서슬퍼런 눈빛에는 여기서 입을 다물지 않으면 내년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무당은 그 살기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때 밖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진사가 들어왔다. 그는 빗속에서 허위원을 업고 달려오다시피 하여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형님, 오셨습니까? 이진사는 매형인 최대감을 보고 잠시 안도했으나 곧장 허위원에게 정인을 보이게 했다. 의원님, 어서 아이를 봐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허의원은 젖은 옷을 털 새도 없이 정인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침통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허 의원은 바닥에 떨어진 사기그릇 조각에 남은 검은 액체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고는 혀끝에 살짝 대보았다. 그러자 그의 미간이 깊게 패이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대감마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허 의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의 소란을 잠재웠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비소와 초호를 섞어 만든 아주 지독한 독약입니다. 이미 도끼가 오장육부에 깊이 스며들어 맥이 끊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그 말에 최대감은 벼락을 맞은 듯 휘청거렸다. 독이라니? 내 집안에서 내 아들에게 독을 썼단 말이오. 최대감의 시선이 천천히 조 씨에게로 향했다. 조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무당이 영약이라 속이고. 이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형수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밖으로 나가 의원을 부르려 했을 때 대문을 막고 있던 왈패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까? 집안에 들이닥쳐 보니 탕약 찌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무당의 구판만 벌어져 있었소. 이것이 정령 아이를 살리려는 어미의 모습입니까? 이진사의 논리, 정연한 추궁의 조 씨는 말문이 막혔으나 그녀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는 도마뱀처럼 교활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울부짖었다. 도련님은 어찌 시동생이 되어 형수를 이리 모함하십니까? 왈패들은 요즘 도둑이 끌어 집안을 지키라 둔 것이고 무당은 제가 어리석어 속은 것입니다. 제 불찰이라면 불찰이나 하늘의 맹세코 정인이를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최대감은 혼란스러웠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아내의 눈물과 강직한 처남의 고발 사이에서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시끄럽소. 지금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오. 의원, 아이를 살릴 방도는 없소? 최대감의 절규에 허.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난색을 표했다. 독이 이미 깊어 일반적인 탕약으로는 해독이 어렵습니다. 어떤 비율로 독을 섞었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해독제를 쓸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그 순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무당이 살기 위해 입을 열었다. 제가 압니다. 조 씨가 흠칫 놀라 무당을 노려보았지만 무당은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듯 최대감에게 기어갔다. 대감마님,
제가 저 아이에게 먹이려던 약의 성분을 압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해독할 약초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감은 무당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당장 말해라.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칼이 네 목을 칠 것이다. 무당은 헐떡이며 조 씨의 눈치를 슬쩍 보고는 다급하게 외쳤다. 감초와 녹두, 그리고 저 마님께서 주신 비소 가루를 섞었습니다. 해독하려면 오쌀 미음과 강한 감두탕을 써야 합니다. 여봐라, 당장 주방으로 가서 감초와 녹두를 다려오너라. 넥살 미음도 쑤어라. 늦장 부리는 놈은 목을 칠 것이다. 최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빗속을 뚫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집안은 다시금 분주해졌으나 이번에는 죽음의 구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저 무당년이 기어이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정인이 살아난다 해도 오늘 밤의 일은 증거가 불충분했다. 독을 직접 먹인 것은 무당이었고 왈패들을 부린 것도 하인놈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을 필사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허위원은 급히 침을 꺼내 정인의 10손가락 끝을 찔러 검은 피를 빼냈다. 정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자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독기운을 조금이라도 빼내려는 응급조치였다. 이진사는 곁에서 정인의 몸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정인아, 듣고 있느냐? 아버지가 오셨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정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만 지켜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두탕 사발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허 의원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정인의 입을 벌려 약물을 흘려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대감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왔고 조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약 한 사발이 다 비워질 무렵 정인이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욱, 욱 하며 뱃속에 있던 것들을 개워내기 시작했다. 시커먼 동물과 함께 핏덩이가 쏟아져 나오자 역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최대감은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아들의 입가와 토사물을 닦아냈다. 그래, 다 뱉어내거라. 나쁜 것들은 다 뱉어내야 산다. 토악질이 멈추자 정인은 탈진한 듯 축 늘어졌지만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허 의원이 다시 맥을 짚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지신명께서 도우셨습니다. 맥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최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이진사 역시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다. 방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단 한 사람 조심하니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이제 급한 불은 껐으나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최대감은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아비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상단을 이끌며 산전수전 겪은 냉철한 상인의 눈빛, 아니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가장의 엄한 눈빛이었다. 그는 조 씨를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부인, 이제 설명해 보시오. 어찌하여 내 아들이 독을 먹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지, 그리고 저 무당이 왜 부인을 지목했는지. 조 씨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으리 정녕 저 천한 무당의 말을 믿고 조강지처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독을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저 아이가 아프다 하여 구술했을 뿐이고 약은 무당이 알아서 조제한 것입니다. 제가 비소 가루를 주었다는 것은 전연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며 증거를 대라 소리쳤다. 무당은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고, 마님. 저기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비소봉투를 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외쳤다. 최대감의 시선이 조 씨의 장롱으로 향했다. 조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진사가 눈짓을 하자 박노인이 잽싸게 달려가 자개장롱의 문을 열고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단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은밀한 패물함들이 쏟아졌다. 조 씨가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말리려 들었지만 최 대감의 호통에 움찔 물러섰다. 그리고 마침내 박노인의 손에 붉은 종이로 싼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나왔다. 이진사가 봉투를 받아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는 무당이 말한 것과 똑같은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형님, 이것을 보십시오. 비소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놓은. 이진사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최 대감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조 씨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요? 조 씨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길고 길었던 폭우도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의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조 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전 저 자식이 뭐라고, 내 아들은 찬밥 신세고 저 병약한 놈만 금지옥엽 위하시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녀의 고백은 참회라기보다는 썩어 빠진 원망의 토로였다. 최대감은 믿었던 아내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며 눈을 감았다. 사랑채의 공기는 무거웠고 죄지은 자들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때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정인이 미약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아, 버님. 그 한마디에 최 대감은 모든 분노를 뒤로하고 아들에게 달려갔다. 오냐, 정인아. 애비가 여기 있다. 정인은 흐릿한 눈으로 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절망에 빠진 계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게 개어 있었고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진실의 빛이 어둠을 뚫고 떠오르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우가 잦아들고 동력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대감의 집 사랑채는 여전히 차가운 냉기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가 아니라 죄지은 자들의 단말마가 터져 나오기 직전의 위태로운 정적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던 조 씨는 이제 웃음을 거두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남편 최대감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전조였다. 그래요, 다 들통난 마당에 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죽은 전처 생각뿐이었지요. 내가 시집와서 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당신 뒷바라지를 할 때도 당신 눈에는 오로지 저 병약한 정인이 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조 씨의 절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없어도 나도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헌데 당신은 제 주인 나를 그저 정인이의 유모 취급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내 노후를 생각하면 저놈이 죽고 재산이라도 챙겨야 내가 살 것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 추악한 본심이 낱낱이 드러나자 최 대감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곁에서 듣고 있던 이진사는 치를 떨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수님,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인이는 형수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효도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을 도구로 갚다니요. 이진사의 호통에도 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의 오기였다. 그때 대문 밖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밤사이 박 노인의 신고와 최대감 일행의 소란을 듣고 관아에서 사또가 직접 출두한 것이었다. 걔 아무도 없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사랑채 앞마당에 들어섰다. 최대감은 황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내려가 사또를 맞이했다. 사또 나으리,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할 따름입니다. 허나 천인공노할 죄인이 있어 국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비통했으나 단호했다. 사또는 방안의 상황을 일별하고는 곧바로 즉석 재판을 열 것을 명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조씨와 무당은 포졸들에 의해 거칠게 끌려 나와 무릎이 꿇렸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날벼락이야? 새어머니가 아들을 독살하려 했다며 저 무당년 구판이 심상치 않다 했더니 결국 사달이 났구만.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조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응시했다. 반면 무당은 사색이 되어 쉴 새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사또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마님이 시키는 대로 구슬하고 약을 다렸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무당의 비굴한 태도에 사또는 혀를 차며 호통을 쳤다. 네, 2년, 무당이라면 사람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애군을 막아야 할 터인데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하는 구슬하고 독까지 썼다니 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또는 증거물인 비소 봉투와 타버린 장판 조각 그리고 허 의원의 증언을 차례로 확인했다. 허 의원은 앞으로 나서서 정중히 읍하고 증언했다. 소인이 도착했을 때 환자는 비소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맥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다행히 토해내게 하여 목숨은 건졌습니다. 저 약봉지에서 나온 가루는 맹독성 비소가 틀림없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이댁 도련님은 꼼짝없이 황천길로 갔을 것입니다. 허 의원의 명확한 증언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 씨를 내려다보았다. 죄인 조 씨는 듣거라. 증거가 차고 넘치고 증인 또한 명백하다. 양반 가문의 부인으로서 어찌 이토록 패륜적인 짓을 저질렀느냐. 내 죄를 인정하느냐. 모든 이목이 조 씨에게 쏠렸다. 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여전히 서늘했다.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 무지한 무당년의 말만 믿고 저를 옥에 가두실 겁니까? 예, 제가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죽어야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악을 썼다. 그것은 죄책감 없는 악인의 자기 변명에 불과했지만 그 처절한 목소리에는 뒤틀린 욕망의 슬픔이 묻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자아냈다. 최대감은 차마 그 모습을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아내의 밑바닥을 보는 것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었다. 바로 그때 사랑채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부축을 받은 정인이 힘겹게 걸어 나왔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박노인과 이진사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내려선 정인을 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가 뿜어내는 기운은 숙연함 그 자체였다. 정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씨 앞으로 다가갔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으나 사또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정인은 무릎 꿇린 계모 앞에 서서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조씨는 정인의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으나
정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박혔다. 어머니,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그 한마디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상단일로 집을 비우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밤마다 문안 인사를 올리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어머니 상에 먼저 올렸습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에게 어머니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유일한 어미셨습니다. 제 마음이, 제 정성이 그렇게도 부족했습니까? 정인의 목소리가 떨리자 조 씨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도끼 서린 눈으로 정인을 올려다보려 했으나 정인의 눈에 고인 그렁그렁한 눈물을 보자 그만 시선이 흔들리고 말았다. 자신이 독을 먹여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향해 살기가 아닌 연민을 보이고 있었다. 차라리 재물이 탐나셨다면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가주가 되면 어머니를 소홀히 대할까 두려우셨습니까? 제 목숨보다 어머니의 노후가 더 걱정되셨다면 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정인은 왈칵 피를 토하듯 기침을 했고 이진사가 급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정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담장 너머의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심지어 포졸들조차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 철옹성 같던 조 씨의 표정에도 마침내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으흐흑, 으흐흐흑. 그것은 참회의 눈물인지 실패에 대한 분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둑이 무너져 내린 것만은 분명했다.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조 씨와 무당은 들어라. 인륜을 저버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 한 죄. 그 죄질이 심히 무겁고 흉악하다. 특히 조 씨는 계모로서 자식을 보살피기는커녕 독사를 사주하였으니 이는 강상죄에 해당한다. 무당 또한 혹세무민하여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살인을 도왔으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당장 형틀에 묶어 관하로 압송하라. 추후 국문을 열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안 돼. 이거 놓아라. 내가 이 집안 마님이다. 내가 마님이야. 조 씨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녀의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려 엉망이 되었고 곱게 빗어 넘긴 머리는 산발이 되었다. 무당 역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댔다. 두 죄인이 포승줄에 묶여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은 실로 처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침을 뱉으며 욕을 퍼부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천벌을 받을 게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비난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조 씨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라본 곳에는 남편 최대감이 아들 정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한때는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 그러나 탐욕으로 인해 영원히 갈 수 없게 된 그 따뜻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조 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존재는 최대감의 집에서 영원히 축출되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죄인들이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살벌한 고요와는 달랐다. 그것은 상처를 도려낸 후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공존하는 고요였다. 최대감은 사또에게 깊이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다. 사또 나으리,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또는 최대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대감, 너무 상심마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하지 않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가문은 다시 일어설 것이요. 사또와 포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최대감은 멍하니 서 있는 하인들을 둘러보았다. 너희들도 듣거라. 주인의 눈을 가리고 악한 짓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 내 이번 한 번은 묵과하겠으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최대감의 말에 왈패들과 결탁했던 일부 하인들은 바짝 엎드려 죄를 빌었다. 박 노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도련님, 우리 도련님 살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진사는 그런 박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먼지를 털어주었다.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정인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걸세. 자네가 이 집안의 은인이야. 정인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독 기운과 싸우느라 기력이 쇠한 그는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최대감은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바쑥해진 얼굴을 쓰다듬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와 정인의 얼굴을 비추었다. 악몽 같았던 밤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찢어진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최대감은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다.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으마. 다시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마.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지옥 같았던 그 밤으로부터 꼬박 두어 달이 흐른 뒤였다. 최대감 댁의 높은 담장 너머로는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렸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사랑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는 썩은 향 냄새나 비릿한 구판의 악취가 나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쑥향과 갓 다려낸 보약의 구수한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마당을 맴돌았다. 정희는 마루 끝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아직 얼굴은 다소 창백했으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밤의 핏기 없는 모습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앙상했던 손목에는 제법 살이 올랐고 무엇보다 파랗고 공허했던 눈동자에 다시금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는 책 한 권을 무릎에 펴놓고 있었지만 글을 읽기보다는 마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련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번 약은 허 의원님께서 특별히 귀한 약재를 더 넣어 달인 것이니 남기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박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는데 이는 급이 오던 밤 왈패들에게 당한 매질의 후유증이자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정희는 책을 덮고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노인, 다리는 좀 어떠한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아직도 쑤시지 않는가? 나 때문에 늙은 몸이 고생이 많네. 정인의 걱정 어린 말에 박노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허어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리 살아나셔서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제 다리는 씻은 듯이 낫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년만년 도련님 곁을 지킬 테니 그런 걱정은 하덜덜 마십시오. 정인이 약사발을 비우자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 건넸다. 약이 쓰실 테니 입가심으로 드십시오. 정인은 그 투박하고 쭈글쭈글한 곶감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모 조씨의 서슬 아래서 굶주릴 때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던 것도 죽어가던 날 빗속을 뚫고 의원을 부르러 간 것도 모두 이 늙은 종이었다. 정인에게 박노인은 하인 그 이상,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정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자 박노인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져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그때 안채 쪽에서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다. 예전에 그 위험 있고 설이 빨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는 직접 깎은 배 한 접시가 들려 있었다. 평생 붓과 주판만 잡던 손이라 과일을 깎는 솜씨가
영 서툴러 배 모양이 울퉁불퉁 엉망이었다. 크흠, 정인아, 날이 좋은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찬바람이 들까 걱정이다. 들어와서 이 배라도 좀 들거라. 최대감은 짐짓 엄한 척 말했으나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지난 2달간 상단일도 전폐하고 오로지 아들의 간호에만 매달렸다. 밤새 열이 오르면 직접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릴 때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것은 지난 10수년간 아비로서 해주지 못한 사랑을 뒤늦게나마 보상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정희는 아버지가 내민 못생긴 배 조각을 집어들고 베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버님. 정인이 웃으며 말하자 최대감의 굳어있던 얼굴이 그제야 풀어졌다. 최대감은 아들 곁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정인아, 나는 죄인이다. 장사치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아비로서는 낙제점이야. 네 어미가 죽고 너를 세 사람에게 맡기면서 나는 그저 내 편안함만 생각했다. 집안이 조용하니 그저 잘 돌아가는 줄로만 알았지. 그 고요함 속에 네가 숨죽여 울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최대감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아버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속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아버님과 제가 다시 가까워졌으니 전화위복이라 생각하렵니다. 정인의 속 깊은 말에 최대감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그래,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으마. 내 남은 생은 오로지 너와 이 가문을 지키는 데 쓸 것이다. 부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봄눈 녹듯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외삼촌 이진사였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조카의 상태를 살피러 들른 것이었다. 이진사는 혈색이 돌아온 정인을 보고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이제야 사람 꼴이 좀 나는구나. 역시 젊음이 좋긴 좋아. 독을 이겨내고 이리 털고 일어났으니 말이다. 이진사는 최대감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사돈어른, 이제 마음 푹 놓으십시오. 정인이가 저리 강건해졌으니 앞날이 창창합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이진사는 조심스럽게 조씨와 무당의 소식을 전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죄인은 관아에서 엄한 형벌을 받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도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더군요. 그 말에 최대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다. 인과응보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차를 마셨다. 한때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의 비참한 말로의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이 느껴졌다.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이진사가 떠날 채비를 하자 정희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다. 이진사는 정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다. 정인아, 너는 본디 심성이 곱고 어진 아이다. 허나 세상에는 선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악의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가문을 이끌어가려면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거라. 정인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절하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숙부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이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 위에 올랐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저녁 최대감 댁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열렸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정성스레 지은 밥과 맑은 국,
그리고 하인들이 직접 캔 봄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상석에는 최대감과 정인이 앉았고 그 옆에는 박노인과 집안을 지킨 충직한 하인들이 함께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둘러앉은 이 풍경은 권위와 격식보다는 사람 냄새와 정이 넘치는 새로운 가풍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다들 많이 들게. 그동안 집안에 우환이 있어 너희들도 고생이 많았다. 오늘만큼은 배불리 먹고 맘껏 웃자꾸나. 최대감의 말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박노인은 감격에 겨워 국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훔쳤고 젊은 하인들은 서로 쌈을 싸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정인도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뱃속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훈훈해졌다. 독이 든 음식에 대한 공포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정인은 홀로 정자로 나갔다.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에 휘영청 떠올라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달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은 공평하게 세상 만물을 비추고 있었다. 기와지붕 위에도 이름 모를 풀꽃 위에도 그리고 한때 악귀가 춤추던 그 방 위에도 똑같이 내려앉았다. 정인은 문득 세상의 모든 어둠은 결국 빛에 의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아무리 짙고 길어도 진실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었다. 도련님, 밤바람이 찹니다. 언제 왔는지 박노인이 얇은 겉옷을 정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정인은 옷깃을 여미며 박노인을 돌아보았다. 박노인, 나는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하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이 없도록 돕고 싶네. 법을 몰라 당하고 힘이 없어 빼앗기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 정인의 눈빛은 결연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암요, 그러셔야지요. 우리 도련님은 훌륭한 목민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늙어 죽는 날까지 도련님의 그 길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대감 댁의 대문은 활짝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고 사랑채에서는 정인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의 소리처럼 힘차고 맑았다.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음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봄 기운과 함께 희망이 새록새록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치며 이렇게 수군거렸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려. 허나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 아니겠나. 저 집 아들이 살아난 건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효심과 늙은 종의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그들의 말처럼 최대감 댁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계절은 돌고 돌아 어느덧 매화가 지고 그 자리에 푸른 잎이 돋아났다. 정인의 건강은 날로 좋아져 이제는 말을 타고 산천을 유람할 정도로 강건해졌다. 최대감은 아들의 뒤를 따르며 허허 웃었고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당에 잡초를 뽑았다. 어두운 구름이 걷힌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푸르렀고 그 아래 평화로운 일상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어느 날 오후 정인은 서재에서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글귀 하나를 적어 내려갔다.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그 글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정인은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켠 지난 겨울 독초가 묻혀있던 땅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악이 머물던 자리에도 결국 꽃은 피어난다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듯이 정인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먼 훗날 정희는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였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관이 되어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늙은 종박 노인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상사 험난하고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하나 진실한 마음 하나면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 최대감댁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교훈이 되었다. 외전, 티끌없는 하늘, 북소리와 과거의 그림자, 둥둥둥,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관아 앞마당에 설치된 신문고 소리가 고요한 고울의 아침을 깨웠다. 그 소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북소리가 아니라 마치 찢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토해내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고 급박했다. 동원에서 막 업무를 시작하려던 현령 정의는 붓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부임한 지 3년, 웬만한 송사는 아랫사람 선에서 정리되게 마련이었으나 저토록 절박한 북소리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케 했다. 각근을 고쳐 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백발이 성성해진 늙은 몸종 박 노인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으리, 이른 아침부터 백성 하나가 북을 치며 살려달라 아우성입니다. 몰골을 보니 며칠은 굶은 듯하고 눈빛이 반쯤 돌아있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정희는 즉시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동원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오시다 해진 촌부 하나가 엎드려 머리를 땅에 헤고 있었는데 이마에서 흐른 피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가는데 집사람이 약 한 첩 못 쓰게 하고 무당년 말만 듣고 있나이다. 촌부의 절규에 정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년 전 비 내리던 그 밤의 악몽이 순식간에 눈앞에 되살아난 듯했다. 향냄새, 징소리, 그리고 죽음의 공포. 정인은 떨리는 손을 옷소매 속에 감추며 침착하게 물었다. 자초지종을 고하거라. 자초지종을 고하거라. 약을 못 쓰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촌부는 울먹이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전처가 죽고 새로 들인 후처가 있는데 전처 소생인 아들이 시름시름 앓자 조상 귀신이 노했다며 용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원을 부르려 하면 부정을 타서 아이가 당장 급사를 맞는다며 길길이 날뛰는 통에 압이 된 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하로 달려온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으나 그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무지와 탐욕이 결탁하여 어린 생명을 짓밟는 범죄였다. 여봐라. 당장 관졸들을 소집하라. 내 직접 그곳으로 갈 것이다. 정인의 불호령에 이방이 당황하여 만류했다. 나으리, 하찮은 집안 싸움에 현령께서 직접 행차하시다니요. 포졸 몇 놈 보내어 잡아오면 될 것을. 하지만 정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했다. 촌각을 다투는 일에 격식을 따질 틈이 어디 있느냐. 박노인, 자네도 채비하게. 내 이번 일은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박노인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10년 전 그날처럼 주인의 뒤를 따르는 충직한 그림자가 되어 길을 나섰다. 촌부의 집은 고을 외곽 으슥한 산자락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니나 다를까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돼지 머리와 시루떡을 차려놓은 구청 앞에서는 무당이 칼춤을 추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탐욕의 풍경은 어찌 이리도 변함이 없는가. 마당 한 구석에는 아이의 새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이의 앓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멈추어라. 정인의 우렁찬 호통 소리가 구판의 소음을 갈랐다. 무당은 춤을 추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 멈칫했고 굿을 구경하던 동네 안악들도 혼비백산하여 길을 찾다. 관복을 입은 사또가 그것도 십수명의 포조를 대동하고 나타났으니 그 위압감은 대단했다. 새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일어섰다. 사또 나으리께서 어찌 누추한 곳까지. 정희는 그녀의 인사를 받을 생각도 없다는 듯 곧장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은 매캐한 향연기로 자욱했고 창문은 못질이 되어 있어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정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살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다. 정인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전해졌다. 아이는 흐릿한 눈을 뜨고 정인을 바라보았다. 물 좀. 그 처절한 목소리가 정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정인은 뒤따라온 의원에게 급히 손짓했다. 어서 아이를 보라. 상태가 어떠한가? 의원은 진맥을 하더니 혀를 찼다. 열병입니다. 초기에 약을 썼으면 금방 나았을 것을 방 안에 가두고 연기를 피워대니 폐가 상하고 탈수 증세가 심각합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밖으로 나왔다. 마당에는 무당과 새어머니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정희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인연들 듣거라. 아이가 병이 들면 의원을 부르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는 보통의 마음. 이건을 어찌하여 사악한 구판을 벌여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느냐. 새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땅을 치며 소리쳤다. 아이고 나으리 천부당 만부당하십니다. 의원이 오면 부정을 탄다고 하여 오로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전 재산을 털어굿을 한 것입니다. 제 정성을 어찌 이리 매도하십니까? 그녀의 변명은 10년 전 조 씨가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무당을 바라보았다. 네가 무당이냐? 그래. 아이에게 무슨 살이 끼었다 하더냐? 무당은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예. 조상신 중에 객사한 귀신이 아이에게 붙어 굿을 하지 않으면 사흘 안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당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당의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를 낚아챘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당이 기겁하며 뺏으려 했지만 포졸들이 그녀를 제압했다. 정인이 주머니를 뒤집자 그 안에서 정체 모를 가루약 봉지가 떨어졌다. 의원이 그 가루를 맛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으리, 이것은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가루입니다. 아이에게 이것을 먹여 헛것을 보게 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구판을 계속 벌이려 한 수작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어쩐지 굿을 할수록 아이가 더 나빠지더라니. 저 계모가 평소에도 아이를 쥐잡듯 잡더니 결국 사다를 냈구만. 새어머니와 무당은 그제야 살려주십시오 하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의 죄는 단순히 아이를 학대한 죄가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탐욕을 채우려 했고 신령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관하로 압송하여 곤장 50대를 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포졸들이 죄인들을 끌고 나가자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춘부는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애비가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정희는 촌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쥐었다. 보시오. 자식을 지키는 것은 신령도 무당도 아니오. 바로
부모의 올바른 판단과 사랑이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으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오. 촌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께서 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은혜를 갚을 생각 말고 그저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정성 어린 약 한 첩 더 지어주시게. 그것이면 족하네. 일을 마무리하고 관하로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정희는 말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본 그 아이는 과거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촌부는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 계모는 조씨였다. 역사는 반복되고 비극은 되풀이되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깨어있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뒤따르던 박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나으리, 오늘 참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나으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인,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10년 전 그 밤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일세. 내 안의 어린아이가 이제야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남을 돕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관아 뒷마당 정자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는 그윽했다. 그는 술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생명 헛되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억울한 아이들이 저처럼 울지 않도록 제가 지킬 것입니다. 술잔을 비우는 정인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 그때 멀리서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잠들었지만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기에 고을은 평온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다. 그리고 10년 전 썼던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글귀를 써 내려갔다. 애민 여자,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그의 글씨는 이제 더 이상 유약한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다.